2023-2024 시즌 유럽 축구 정말 많은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시즌인데요.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해서 등번호 10번을 받은 정우영 선수 리그 개막전에서 팀의 5대0 대승에 기여하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올 시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플레이를 펼쳤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훔과의 경기 무려 5대0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5대0 대승을 거둔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가 그 공식 대회 슈투트가르트 소속으로는 첫 선발 데뷔전을 가진 겁니다. 프리시즌에 한 경기 선발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공식 대회에서는 포칼 1라운드에서는 교체로 나왔었다 보니까 첫 선발이어서 이렇게 그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의 사진과 그리고 또 이제 정우영 선수 영상이 딱 나오는데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예. 사실 선발뿐 아니라 비록 이 경기 솔직히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풀타임을 뛰었다. 그 얘기는 부진하거나 못했으면 빼주기도 하는데 뭐 나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정우영 선수가 프리시즌에 폼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그가 프리시즌 경기들을 봤었는데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게 너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주전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긴 했고요. 실제 그 포칼 1라운드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죠. 이때 그 밀로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그리고 원래는 밀로가 이적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밀로가. 그래서 이제 이적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남은 상태에서 밀로가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엔도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이 두 선수가 또 골들도 넣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4대0 대승을 거뒀었는데요. 근데 엔도가 덜컥하고 리버풀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엔도는 떠나보낼 생각이 없었던 선수였거든요.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정말 레전드라고 했잖아요. 네, 주장이고 사실 이적설에 대한 징후도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 선수 대형 이적은 미토마 얘기만 나왔었는데 리버풀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이세도 라비아 다 잃고 파비뉴 핸더슨 사우디 가고 이래서 갑자기 엔도를 데려갔고, 엔도도 사실 이제 본인이 리버풀 로브콜 받으면 슈투트가르트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회를 너무 잡고 싶다.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오케이 사인을 보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엔도가 갑자기 빠졌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슈투트가르트에서 가장 뎁스가 약한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지? 라고 상당히 궁금해했어요. 엔도의 자리 메우기 힘들 텐데 라고 했는데 이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밀로가 원래 중앙 미드필더에서 뛴 적이 있었던 선수긴 해요. 밀로를 내리면서 정우영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시킨 거거든요. 결국 약간 그 나비 효과? 엔도가 리버풀로 가면서 정우영 선수가 솔직히 프리시즌이나 포칼에서 좀 아쉬웠지만 분데스리가 개막전에 선발 출전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뭐 엔도 아리가또가 되는 거죠. 엔도 덕분에 정우영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경기 내용 좋았어요. 이게 그 슈투트가르트의 첫 번째 슈팅이 정우영 선수로부터 나왔습니다. 밀로가 이제 파울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 경기에서 솔직히 말하면 전 개인적으로 피어리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어리가 이제 정교한 프리킥을 올렸고 이를 정우영 선수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분경에는 정우영 선수가 이제 기점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피어리가 다시 이제 패스를 내준 거를 이토 히로키가 이제 그 정교한 전진 이 패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진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기라시가 그대로 볼을 끌고 가가지고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비록 말씀드린 대로 정우영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아니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를 몰아놓은 상태에서 전환하는 1차 패스를 잘 줬기 때문에 연계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34분경에는 이토가 스로인을 정우영 선수한테 줬고 다시 이제 정우영이 이토한테 주면서 또 리턴 패스를 받아서 이 둘이 그러니까 측면에서 주고받고 하다가 정우영 선수가 뒤로 패스를 준 거를 카라초가 측면으로 이제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슈텐첼이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 선제골 과정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오른쪽에 와서 기점이 됐다면 이 장면은 뭐 이제 왼쪽에 가서 또 기점 역할을 한 거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풍부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아쉬웠는데요. 37분경에 문전 혼전 상황에서 정우영 선수한테 이제 볼이 흘러나가면서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빅 찬스였는데 이게 슈팅이 수비를 막고 굴절되어가지고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코너킥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세게 골을 넣었으니까 정우영 선수가 크게 봤을 때 기점 역할을 했다. 그 38분경에 하면서도 조금 부끄럽죠. 38분경에 피어리의 코너킥을 자가두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정우영이 굴린 공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6분경에 이게
사실 가장 아쉬운 장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피어리가 왼쪽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패스를 잘 줬고 여기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 사실 왼발로 때리는 게 더 나았는데 정우영 네. 선수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갔고 이게 그 골키퍼한테 막혔죠. 예, 사실 뭐 좋은 슈팅이었어요. 근데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또 골대를 넘어가는 뭐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반전 슈투트가르트가 2대0으로 앞섰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골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졌는데 다만 근데 이거는 골을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긴 했어요. 예. 엄밀히 따지면요. 예. 그리고 이제 53분경에 정우영 선수가 이제 그 볼을 끌고 가다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실라스가 다시 볼을 끌고 가다가 횡패스 준 걸 피어리가 또 패스 줬고 이토가 패스 준 거를 기라시가 침투에 들어가서 컵백을 준 걸 이토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오르테츠가 이제 차단을 한 거고요. 60분경에는 피어리의 오른발 크로스를 문전 그 오른쪽 파포스트에서 뒷공간에서 침투에 들어오던 실라스가 발을 뻗어서 슈팅으로 골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7분경에는 측면에서 패스를 받은 실라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정우영 선수가 이제 박스 안에서 받아서는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카라초가 다시 이제 뒤쪽으로 빠지다가 패스를 준 거를 슈텐첼이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실라스가 슈팅을 가져가면서 추가골을 넣은 겁니다. 예, 4대0까지 된 상황인데 역시나 정우영 선수가 중간 과정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기점 역할을 담당을 한 거죠. 정우영 네. 선수가 골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70분경에는 피어리의 크로스를 실라스가 헤딩으로 떨궈줬고 정우영 선수가 이제 뒤로 빠지면서 논스톱 발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홈런이 됐거든요. 그 네. 슈팅 정확도는 조금 안 좋았는데 저는 이게 도리어 이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가 기록한 슈팅들 중에서 가장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자신감 있게 때린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우영 선수 같이 자신감이 떨어진 선수는 특히 이제 결정적인 찬스들을 두 차례나 놓쳤잖아요. 그러면 조금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슈팅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상황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과감하게 발리 슈팅을 가져간 게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4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우영 선수가 자신감을 살리기에도 좋은 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73분경에는 정우영 선수가 밀로와 패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정우영의 패스를 받은 밀로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 구석으로 잘 향했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77분경에는 슈텐첼이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기라시가 그대로 받아서 치고 가다가 슈팅으로 팀의 마지막 골을 넣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5대0의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우영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했고 5대0 승리 과정에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긴 했는데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라든지 그 팀의 연계 과정에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앞에서 슈팅 맵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요. 정우영 선수가 어쨌건 기점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한 데다가 원터치로 주고받고 이런 플레이들을 상당히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지만은 기본적으로 찔러주는 패스보다는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왼쪽으로 빠졌다가 좌우로 많이 빠지면서 2대1 패스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어요. 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정우영의 특성을 잘 알고 또 이제 정우영을 극대화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 경기에서 슈팅도 4회를 가져가면서 가장 많은 슈팅을 가져갔어요. 기라시와 함께 팀 내 최다 슈팅이거든요. 이것도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조금 지시한 게 아닌가. 정우영한테 쫄지 말고 슈팅 과감하게 가져가라. 그러면서 비록 빅찬스를 2번 놓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4번의 슈팅 중에 2번이 유효 슈팅으로 갔고 한 번은 슈팅 차단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패스 성공률이 100%였죠. 38회에서 38. 그러니까 공격 미드필드가 이런 100%의 기록은 사실 이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패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태클도 2회 시도해서 전부 성공시키면서 100%의 성공률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라운드볼 경합도 5회 시도해서 3회 성공시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승률인 거죠. 왜냐면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수비수보다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중볼도 2회 경합해가지고 1회 성공을 시켰고 또 이제 그 파울도 1회 얻어냈고 또 이제 리커버리도 3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공격, 뭐 연계, 수비 모든 면에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다. 정말 네. 이제 부지런한 선수였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록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정우영 선수의 최대 강점은 바로 이제 활동량에 있는 거죠. 예. 네, 미친 활동량인 건데요. 일단 뭐 뛴 거리가 11.59km로 팀 내 1위고요. 전체 1위고요. 또 이제 스프린트가 29회로 당연히 또 이거 역시도 전체 1위고요. 또 이제 놀라운 게요. 평균 속도가 7.16km/h인데 이게 그 밀로세비오와 레벨링, 에글로프 이 세 명이 정우영 선수보다 평균 속도가 빠른데 이 세 명은 교체 투입된 선수. 짧은 시간에 뛰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선발 출전이 7km/h를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정우영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순간 최고 속도 역시도 33.99km 이거 per h 이거는 그 34km/h거든요. 사실상 그 실라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정말 빠르고 많이 뛰고 넓게 뛰고 정말 골만 빼고 다 했다. 네. 어시스트 골,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빼고 다 한 건데 앞으로 그런 것도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히트맵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뛴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좌우 쪽으로 움직이면서 2대1 패스 주고받는 건플레이, 그리고 또 이제 박스 안에서의 히트맵이 상당히 짙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감독이 어느 정도 지시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 등번호 10번까지 줬다라는 거, 실제로 10번에 가까운 역할을 맡기고 있고 분명히 중용되고 있다. 네, 거기다 정우영 선수가 항상 이제 지적됐던 게 그거잖아요. 그 마무리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이제 공격에 있어서의 적극성이 떨어진다였는데 여전히 마무리는 안 좋았지만은 네. 적극성은 보여줬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정우영 선수의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제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미친 듯이 수비한다는 거죠. 예. 태클 2번이 다 수비 지형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리커버리 3번도 2번은 수비 지형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버지라고 불리는 그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한국인 유럽파의 좀 새로운 르네상스를 처음 열었던 인물인데 그 박지성 선수와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 가장 또 닮은 선수를 정우영 선수로 많이 꼽잖아요. 네, 물론 뭐 터치의 섬세함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나긴 해야 되지만요. 그래도 뭐 많이 뛰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하죠. 예. 네, 그리고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또 영리하게 뛰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 분명히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정우영 선수가 그동안 항상 활동량 많고 전력 질주 많고 했지만은 이거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선발로 나오더라도 60분을 뛰고 교체 아웃되는 식이었어요. 60분을 너 미치게 뛰고 나와라였거든요. 예. 근데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풀타임을 뛰면서도 이 기록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60분 동안 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다음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슈퍼컵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그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에 0대3으로 졌는데 그 라이프치히와 8월 26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슈투트가르트 정우영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예, 물론 라이프치히는 개막전에 레버쿠젠한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예. 예, 그렇긴 하지만은 라이프치히는 뭐 객관적으로 강호에 해당한다 보니까 왜냐면 레버쿠젠도 강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레버쿠젠 원정에서 패한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약간은 좀 정우영 선수가 보움전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되긴 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이제 친정팀 프라이부르크와의 맞대결이죠. 예, 9월 2일 토요일 밤 10시 반 정우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의욕을 가질 것 같은 경기고, 그리고 A매치 휴식기 아마 이 기간에 정우영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이제 차출이 될 거예요. 이게 약속된 채로 슈투트가르트에 이제 입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은 이재성 선수와의 맞대결이 9월 16일에 있는데 아마 정우영 선수는 저 경기에 빠지게 되겠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협의하에 아마 일찌감치 합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우영 선수는 저 9월 4일 A매치 소집일부터 황선홍호가 훈련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 10월 7일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 열리는 일정까지, 물론 중간에 탈락하면은 돌아오지만 저희는 이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 볼프스부르크전까지는 못 뛰어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전 프라이부르크전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어쨌건 간에 안 그래도 헤네스 감독 밑으로 간 거는 정말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첫 경기부터 정우영의 특성도 상당히 잘 활용을 해줬고, 또 무엇보다도 정우영한테 믿음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 이번 시즌에 좀 어떻게 엔도가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까지 생겨가지고 부상 같은 거 아니면은
이번 시즌 뭐 죽어라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 아직 좀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파리에서 좀 경쟁이 심한 상태긴 한데 정우영 선수는 오히려 이 시기에 소속팀에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유럽 커리어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프라이브르크전까지 잘 치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황선홍호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이 또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의 소식도 저희가 살펴보고 또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